아마 우리 모두 조금씩 뜨끔할 수는 있는데 수익이 났어요. 3% 5%. 조금만 더 오르면 좋겠는데 이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이죠.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 그래서 결국 팔아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종목이 2배가 되죠. 삼성전기 같은 친구들이 그랬죠. 자 이번엔 반대로 가 볼게요. 10% 물렸다. 20% 물렸다. 딱 요즘 상황이죠 우리. 반토막이 났어. 그런데 안 팔아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본전만 오면은 이 회사 원래 좋은 회사잖아. 야 삼전닉스 못 믿어? 이거 못 믿으면 죽어야지 뭐 그냥. 끝까지 들고 갑니다. 끝까지. 이상하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뇌이고 같은 손가락인데 그런데 이익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고 손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해요. 딱 우리 남편이죠. 우리 남편. 작은 이익은 무서워서 못 들고 큰 손실은 무서워서 못 놓습니다. 우리 계좌가 무너진 이유가 생각보다 종목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차트를 몰라서도 아니다. 정보는 이미 너무 많아요. 홍수, 범람이에요. 범람. 딱 하나. 공포를 잘못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손절을 잘하자. 뭐 손절선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뭐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곳곳 도처에 너무 훌륭한 영상들이 많죠. 다만 오늘은 딱 그거 하나만 가져가자.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인 게 공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왔으니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걱정부터 앞서는 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태초의 공포에 대한, 서바이벌에 대한 생존 마인드예요.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공포의 방향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방향 하나가 평생 계좌를 바꾼다. 즉 오늘 영상이 끝나면은 우리 모두 손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손절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르게 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대부분 모두 다 얼마에 사는가를 기준으로 사고 파는데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는 내가 신경을 안 쓰고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거는 솔직히 처음부터 좀 전혀 다른 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 투자, AI,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까지 모두 연결해서 왜 그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의지 때문은 아니에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들어보자면은 자 우리가 내일 월요일 출근길에 10만 원을 줬다고 보면은 기분 좋죠. 점심도 사고 커피도 사고 오늘 하루는 왠지 운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 집에 와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원래 있던 10만 원이 없어졌어요. 아, 어떤 기억이 그럼 더 오래 갈까? 아침에 준 10만 원이냐 아니면 저녁에 잃어버린 10만 원이냐.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10만 원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분명 하루를 통틀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10만 원을 얻었고 10만 원을 잃었다. 계산기로 치면 결과는 0이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 계산기는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번 돈보다 잃은 돈을 훨씬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생각나는 거는 죽은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이다. 아씨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평생 붙잡고 연구한 사람이 있죠. 바로 직전 컨텐츠에서 살짝 다루어 봤죠 우리가.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동료분인 아모스 트버스키예요. 카너먼 이분은 노벨상까지 받으셨죠. 별쌤인 표정이 나는 너가 뭘 할지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이 두 분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돈을 걸고 선택하게 하고 같은 상황을 표현만 바꿔서 다시 보여주고 수천 번, 수만 번 실험을 했다. 그러다 아주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사람이 돈을 버는 기쁨이랑 돈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같은 크기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벌어서 행복한 감정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많이들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문제는 얼마나 더 크게 느끼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평균적으로 약 2배 이상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흔히 2배에서 2.5배 정도. 그리고 이 사이에서 2.25배라는 숫자가 많이 이용되는데 물론 절대 법칙은 아니죠. 실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어떤 데에서는 2배, 어떤 데에서는 2.5배. 다만 중요한 거는 정확히 몇 배냐가 아니죠. 핵심은 단 하나죠. 인간은 잃는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후속 연구가 반복돼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재밌는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우리 뇌는 이렇게 만들어졌나? 왜 하필 걱정거리 투성이냐 우리는? 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자, 시간을 수많은 전으로 돌려보면은 우리가 주식 계좌를 보는 대신에 창을 들고 사냥하던 시절이죠. 오늘 사슴 한 마리를 더 잡았다. 좋아. 근데 못 잡았다고 죽진 않죠. 내일 또 사냥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가진 식량을 잃었어요. 혹은 다쳤다 내가. 혹은 냉수를 피하지 못했다. 그건 단순히 손해가 아니죠. 생존이 끝나는 일이잖아요, 생존이. 먹을 것을 하나도 얻는 것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냐? 조금 더 먹으려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 아니면 잃는 걸 죽도록 무서워했던 사람? 후자죠. 잃는 걸 과하게 두려워한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겁이 많아서도 아니죠. 우리 뇌는 원래 그렇게 진화했다. 수십만 년 동안 잃지 않는 인간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죠. 워런 버핏도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적인 투자 진리의 법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첫 번째 법칙을 기억하고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때 우리를 살려준 프로그램이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실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사자를 피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지금은 MTS, HTS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와이프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하죠.
반토막난 주식을 보면서도 손이 안 나가는 이유, 조금만 수익이 나도 불안해서 팔아버리는 이유, 와이프랑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공유한 아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 심리 영상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기계적으로 손절해라, 원칙을 지켜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딱 절반만 맞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물리고 똑같이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는 손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포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공포는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와이프의 매서운 눈초리는 저도 끝까지 살아봐선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컨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그 공포를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아니면 많이 들어봤던가. 본전만 오면 바로 팔게. 바로 팔자. 여보, 자기야, 선생님. 본전만 오면 바로 팔게. 조금만 기다려.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듣는 말이죠. 많이 내뱉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 우리 본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삼성전자가 우리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아하. 이순영님은 8만 원에 나를 샀네.' 이러면서 움직이나? 아니죠. 외국인이 '아 이분 평단이 25만 원이니까 조금만 더 올려 드립시다.' 이렇게 매매 안 하죠. 전혀 아니에요. 시장에는 우리 개개인 각각의 매수 단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죠. 이 마법의 숫자는 온 우주에서 나 혼자만, 우리들만 알고 있는 숫자다. 굉장히 개인적인, 은밀한.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모든 판단은 이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조금 오르면 그럼 왜 파는 걸까? 더 떨어질까 봐. 조금만 수익이 사라져도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많이 물리면 왜 못 팔까?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 40%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손해는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그건 아니죠. 이미 손실에 대한 숫자는 내 MTS에 찍혀 있어요. 단지 인정만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뇌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죠. 버티면 아직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서 근데 버티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우리 앞에 두 개의 화분이 있다고 치면은 아주 건강한 나무가 자라고 있고 햇빛도 잘 받고 잎도 푸르고 매년 열매도 맺죠. 다른 화분에는 이미 뿌리가 썩어 있는 게 있어요. 줄기도 말라가고 잎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물을 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 딱 절반뿐이에요. 그럼 어느 화분에 물을 줄까? 당연히 건강한 나무겠죠. 그 나무는 더 크게 자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잘 자라는 나무는 혹시 시들기 전에 빨리 따자. 그러면서 베어버리죠. 반대로 이미 죽어가는 나무에는 계속 물을 줘요. 조금만 더 주면, 조금만 더 물 타면 살아날지도 몰라.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 계좌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좌에서는 항상 같은 공식이 반복되죠. 이익은 조금만 먹고 손실은 끝까지 가져간다. 10번 잘해서 100만 원 벌어도 한 번 크게 물리면은 그동안 번 돈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이게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는 구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해 하나를 깨야 되는 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으면은 이 문제가 그럼 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어도 똑같죠. 왜냐하면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하죠. 내가 얼마에 샀는가. 이 한 줄이 모든 의사결정을 지배해요. 그래서 좋은 기업도 30% 오르면 팔고 나쁜 기업도 50% 빠지면 들고 가죠. 결국 승자는 너무 빨리 보내고 패자는 끝까지 붙잡는다. 이게 투자의 역설이죠. 돈을 벌어주는 기업에게는 가장 짧게 머물고 돈을 잃게 만드는 기업에게는 가장 오래 머무는 것. 이보다 비효율적인 행동이 또 있을까? 이상하게 연애도 그랬죠.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이상하게 오래 더 매달려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정말 그런 프로들은 공포가 없나? 프로 투자자는 손실이 하나도 안 아플까? 2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는 반토막이 나도 아무렇지 않나? 솔직히 전혀 아니죠. 프로도 사람이에요. 손실은 똑같이 아프죠. 심장이 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뇌 구조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단 하나죠. 고수들은 공포를 없앤 사람들이 아니라 공포의 관역을 바꾼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 관역 하나가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자, 도대체 뭐가 다르냐? 딱 하나죠.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무서워하는 건 가격이죠. 때 평단, 지금 코스피 일봉 121선에 다들 지금 거기서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그런데 기관이, 외국인이, 프로가 무서워하는 거는 명분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풀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를 샀어요. 왜 샀나? 대부분은 처음에 다 이유가 있죠. AI가 커질 것 같아서,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전력 부족이 올 것 같아서, 원전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미국이 방산 예산을 늘릴 것 같아서, 이란이랑 치고 받고 싸우고 있잖니. 자, 이렇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남죠. 평단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기 시작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죠. 매일 확인하는 건 주가가 아니에요. 물론 뭐 확인은 하지만은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가? 이 질문이 지배적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떤 분이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회사를 샀다. 그놈의 한국전력. 그런데 한 달 뒤에 주가가 30% 빠졌어요. 자, 이제 개미분들이 주가를 보죠. 망했다. 고점에서 샀다. 아니 삼전닉스도 내가 사면 왜 이 꼬라지야? 아, 야 본전만 오면 팔자 팔아.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기관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고 있는가? 전력 사용량은 예상대로 증가하는가? 발전소 발주는 계속 나오는가?
송배전 투자는 실제로 확대되고 있는가? 즉 가격이 아니라 명분이 살아있는지를 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오는데 명분이 살아있다면 주가가 반토막 나도 프로는 크게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도 팀장님한테 엄청 깨져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산 이유가 아직 그대로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격만 싸졌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수의 심장. 그런데 사실 배짱이 아니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잠시. 반대로 명분이 무너졌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기관에서는 그럼 수익 중이어도 팔아요. 그놈의 삼천당 제약.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돈을 벌고 있는데 왜 팔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느냐보다 이유가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I 투자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빅테크들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줄이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전력 계약이 취소된다. 관련 발주가 줄어든다. 업계 전체의 캐펙스가 감소하죠. 그러면 주가는 아직 안 빠졌더라도 기관에서는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면 미련 없이 정리.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는 이 투자의 논리가 아직 맞느냐.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얼마에 샀어요? 사실 이 질문은 별 의미가 없죠. 대신 이 질문을 해야 된다. 왜 샀어요? 이 질문 하나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팔아야 하는 순간도 바로 그 답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알겠다. 가격 말고 명분을 보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명분에도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가격에 속다가 이번엔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바로 그 함정 때문에 좋은 투자 원칙을 배운 사람들조차 몇 년 뒤 똑같이 크게 물린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두에서 배운 거를 잠깐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손실이 싫죠. 하지만 더 싫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건 돈보다 더 깊은 문제죠. 자존심의 문제이고 자아의 문제다. 그놈의 에고. 우리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피해요. 어쩜 그렇게 남편 놈의 자식은 얄미울 정도로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빽빽 우려대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내 생각과 많은 정보만 찾고 무시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한다. 가격에 집착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그런데 명분을 배우고 나면은 이 말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명분은 아직 안 깨졌어, 이 사람아. 시장이 아직 이해를 못하네? 기관들이 일부러 누르는 거야. 외국인이 흔드는 거 안 보여? 야, 세력이 개미털기 하잖아. 수급을 봐, 수급을. 다 들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전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명분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이다. 가격은 거짓말을 못하죠. 30% 빠졌으면은 그냥 30% 빠진 거다. 숫자는 감정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명분은 다르다.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해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오늘 뉴스가 안 좋으면은 단기 노이즈. 실적이 안 나오면은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가이던스를 낮추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업계 1등은 안 변해. 이렇게 끝없이 설명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나면은 희한하게 좋은 뉴스만 눈에 들어오죠. 유튜브도 좋은 이야기만 추천해줘요. 알고리즘도 내 생각과 비슷한 영상만 계속 보여준다. 결국 내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죠. 그러면 틀렸다는 신호가 아예 안 보인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적당히 아는 사람. 왜냐하면 적당한 지식이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뉴스 하나, 리포트 하나, 지표 하나를 가져와서 계속 자기 확신만 강화를 하죠. 그러다 보면 손절도 못하고 비중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계좌와 함께 자존심까지 묶여버리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순간은 주가가 빠질 때가 아니라 내 논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산 종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신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장은 안 보이죠. 내 생각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은 만약에 내 머릿속 판단도 믿을 수 없다면은 그럼 도대체 뭘 믿어? 명분을 누가 검증해줘? 회사 IR? 애널리스트 리포트? 영문이 있으며? 아니죠. 그 어느 것도 완벽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명분을 검증해준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어? 바로 시장 전체. 정확히 말하면 그 명분에 연결된 수십 개 기업들이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명분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만 살아있는 이야기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게 한 종목만 보지 말고 전체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 진짜 이유예요. 즉, 한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와 연결된 세상이 대신 말해준다. 자, 세상에는 혼자 돈 버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한 회사가 잘 되면은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회사들이 생긴다. 반대로 한 회사가 무너지면은 같이 흔들리는 회사들도 있죠.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전문적으로 화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밸류체인이에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산업이 굴러가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내가 동네 빵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빵이 잘 팔리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버나? 나만 버나? 아니죠. 밀가루 회사도 중리 늘고, 버터 회사도 늘고, 포장재료 만드는 회사도 늘고, 배달 기사분들도 바빠지고, 심지어 카드 결제 회사도 수수료를 더 벌죠. 내 가게 하나가 잘 되면은 그 주변 생태계도 같이 움직여요. 주식도 똑같죠. 그래서 진짜 명분이라는 거는 한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죠. 여기서 명분을 둘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벤트형 명분이죠. 이번 계약 따냅니다. FDA 승인 받습니다. 신약 성공합니다. 수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명분은 듣기는 굉장히 화려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검증할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그 회사죠. 자, 생각해 보면은 신약이 성공할지 계약을 딸지 기술이 정말 좋은지 누가 제일 먼저 말해요?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는 우리가 계속 주식을 들고 있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재판으로 치면은 피고가 자기 무죄를 판결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벤트형 명분은 검증 창구가 너무 좁다. 틀리면 같이 무너지죠. 반대로 두 번째가 있죠. 구조형 명분. 이런 거죠. AI 시대가 온다. 이건 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죠. AI가 진짜 커진다면은 엔비디아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리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 장비도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전압기가 필요하고 송전망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죠. 한 명분이 수십 개 산업으로 퍼집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거짓말. 예를 들어 엔비디아 CEO가 거짓말은 할 수 있죠. 수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황 사장님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전력회사도 거짓말, 건설사도 거짓말, 변압기 회사도 거짓말, 원전 회사도 거짓말, 태원이 형도 거짓말, 송전 회사도 거짓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사도 거짓말. 이건 불가능해요. 즉 구조형 명분은 검증 창구가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다. 그래서 좋은 명분은 혼자 증명하질 않아요. 시장이 대신 증명한다. 자, 우리가 AI라는 명분을 믿고 반도체 회사를 샀다고 해보면은 삼전 닉스.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야. 자, 뭘 매일 봐야 될까? 회사 주가만 보면 될까? 아니죠. 진짜 봐야 되는 거는 같은 명분으로 연결된 다른 회사들이죠. 메모리 회사는 어떻냐? 전력 회사는 어떻냐? 데이터 센터는, 송전망은, 냉각 장비, 원전은 이 회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믿은 명분을 시장 전체가 확인해주고 있다. 반대로 뉴스는 AI가 좋다고 떠드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체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되죠. 이게 진짜 구조야? 아니면 한 종목만 과열된 건가?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뉴스와 돈의 간격. 뉴스는 말이죠. 수급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회사도 애널리스트도 언론도. 하지만 수조 원을 굴리는 돈은 거짓말을 오래 못하죠. 결국 돈은 자기가 믿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뉴스가 아니라 뉴스를 믿은 돈이 실제로 어디까지 움직였냐.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새로운 관점이죠. 가격이 아니라 명분. 그리고 명분도 내 머리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검증받는 것.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뭐 대장주를 봐라. 어깨 선두를 봐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은 용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잘 안 따라가게 돼. 제가 봤을 땐 표현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괜히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은 대장주라서, 업계 넘버 원이라서, 선두에 있어서, 그래서 투자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왜 자꾸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초반에 돈을 그냥 막 꼬라 박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와이프한테 진짜 뒤지게 혼나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한 게 클로드나 챗GPT 이런 AI가 똑똑해질수록 컴퓨터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많이 하려면 GPU가 필요하죠. GPU를 만들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HBM이 필요하죠. 삼전 닉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GPU 수만 장을 꽂아둘 건물이 필요하죠. 그게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철골도 필요하고 냉각 장비도 필요하고 변압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GPU는 엄청난 전기를 먹죠.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차원이 달라요. AI 서버 하나가 먹는 전력은 일반 서버 여러 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런 서버가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모여있는 곳이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4년 415테라와트에서 2030년에는 900테라와트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불과 6년 만에 2배 이상이죠. 작은 증가가 아니죠.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다. 그래서 작년에 주인공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빅테크들이 갑자기 원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전은 끝난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 전력을 장기 계약하기 시작했고, 아마존도 원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죠. 구글도 메타도 AI를 더 많이 돌리기 위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확보만큼이나 중요해졌다. AI 하나 때문에 GPU가 움직이고, 메모리가 움직이고, 패키징이 움직이고,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고, 전력이 움직이고, 변압기가 움직이고, 송배전이 움직이고, 원전까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산업들이 서로 전혀 다른 업종이에요. 반도체 회사와 전력 회사는 원래는 거의 연결되지 않죠. 원전 회사와 메모리 회사도 원래는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AI라는 하나의 명분 아래에 모든 퍼즐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로 각각 검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명분은 거짓말하기가 불가능하고 한 회사가 포장은 할 수 있어도 산업 전체는 포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 뉴스에 뜨는 호재, 악재 이런 거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원전 발주가 늘어나는지, 변압기 주문이 증가하는지, 송전망 투자가 시작되는지, 전력회사 캐펙스가 커지는지, 메모리 증설이 이어지는지 이런 숫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즉 명분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떠드는 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현실이 증명을 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AI가 이렇게 거대한 구조형 명분이라면은 솔직히 뭐 아까 말한 거 AI 종목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 아, 그런데 여기가 진짜 함정이에요. 점점 복잡해지죠. 명분이 맞다고 해서 그 명분에 올라탄 모든 회사가 그런데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역사에서는 정반대 일도 되게 많았어요.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조금만이 아니죠. 엄청. 1830년대 미국에서는 운하 붐이 일어났죠. 앞으로 물류의 시대가 열린다. 이 운하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 놓았죠.
그다음은 철도였죠. 1840년대. 철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모두 외쳤어요. 이것도 맞았죠. 지금도 철도는 국가의 혈관이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하죠. 앞으로 모든 산업이 인터넷으로 바뀌어. 엄청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죠. 명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세상을 바꾼 인터넷 덕분에 정작 돈을 번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왜? 대표적인 사례가 광석유죠. 당시 통신회사들이 앞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전 세계 광 케이블을 깔기 시작했다. 문제는 미래가 맞았는데 속도가 틀렸다. 인터넷은 성장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천천히 성장했다.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폭발한 거죠. 그 결과가 유명한 다크 파이버죠. 말 그대로 불이 켜지지 않는 광 케이블. 버블이 터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미 깔아놓은 광 케이블의 대부분이 사용조차 되지 않았어요. 투자는 끝났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다. 결과가 처참했죠. 광 케이블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매출이 무너졌고 주가가 90% 넘게 폭락했다. 99%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인터넷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인터넷은 맞았는데 세상을 완전히 바꿨죠. 틀린 거는 명분이 아니라 투자 타이밍과 돈의 흐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이 명분 하나만 보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달랐죠.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은 다르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그 기술로 돈을 버는 기업은 항상 같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AI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2년 동안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어마무시해요. 수천억 달러 규모. 숫자만 놓고 보면은 닷컴 버블 당시 투자 열기와 비교될 정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AI도 결국 닷컴 버블처럼 끝나는 거 아닐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닷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닷컴 버블 때는 인프라를 만든 회사와 그 인프라를 이용해 돈을 버는 회사가 완전히 달랐어요. 광 케이블은 통신회사가 깔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장 큰 돈을 버는 거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메타 같은 서비스 기업들이죠. 즉 인프라 투자자는 망했고 그 위를 달린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런데 지금 AI는 조금 달라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가 누구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도 바로 이 회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남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닷컴은 인프라와 수익이 분리되어 있죠. AI는 인프라와 수익이 같은 몸 안에 있다. 그래서 AI가 절대 버블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버블인지 아닌지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신도 못해요. 아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명분이 현실에서 계속 검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 그 습관이다. AI란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다면은 반도체만 좋아질 리가 없죠. 즉 차트 하나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보는 거다. 즉 초반에 확증된 명분도 계속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런 걸 계속 체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죠.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언제 붙잡고 언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고 언제 미련 없이 던져야 되냐.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클라이맥스죠. 일단 언제 붙잡아야 되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주가는 하루에도 5%, 10%, 심하면 뭐 20% 흔들리죠, 요즘은. 레버리지 천국이니까. 그런데 산업의 구조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죠. 그래서 가격보다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입에 침내가 단내가 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명분을 구성하는 생태계다. 내 종목은 빠지고 있는데 삼전 닉스 계속 빠져. 근데 같은 밸류체인에 다른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고 수주가 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빅테크가 얼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실적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 흔들림은 노이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가 가격에서 나오지만은 시장은 아직 명분을 버리지 않았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의지가 아니죠. 확인이죠. 명분이 살아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은 차트를 보는 것보다 논리를 붙잡는 게 맞다. 반대로 야수의 심장이 언제 필요하냐? 야수의 심장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있는데도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공포는 똑같이 느끼죠. 다만 그 공포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더 믿는 사람. 예를 들어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뉴스가 공포로 가득하죠. 주변에서도 그냥 이제 다 팔아요. 요즘 많이들 팔고 있죠. 앞으로 더 팔 거예요. 왜? 공포의 구간에 다들 밀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전력 계약은 계속 체결되고 있고 HBM 주문도 늘고 있고 관련 장비 발주도 증가하고 있어요. 즉 가격은 공포를 말하는데 현실은 아직 명분을 말하고 있다. 이럴 때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야수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121선에서 들어가요. 241선에서 들어가요. 선행 스팬2가 깨지면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 명분이 살아있음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선, 지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논리의 선이 중요한 거죠. 즉 공포보다 현실을 믿는 사람. 그게 시장에선 용기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언제 던져야 되는가.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손절의 기준이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10% 빠지면 판다, 20% 빠지면 판다. 물론 자금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원칙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면 가격은 결과고 명분은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움직이면 항상 한 박자 늦죠.
진짜 손절은 가격이 아니라 명분이 죽었을 때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누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죠, 서로. 명분이 죽었다는 거를 내 혼자 판단하면 안 된다. 내 머리는 끝까지 아직 아니야. 손실회피 평양은 절대 우리 스스로를 쉽게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시장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 명분에 연결된 산업 전체가 같이 씹고 있는가?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드는가? 발주도 끊기는가? 수급도 동시에 빠지는가? 실적도 함께 둔화되는가? 만약에 체인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한다. 그때는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이야기 자체가 끝나고 있다 지금. 식어가고 있어요. 이혼할 때가 온 거죠 이제. 그렇게 10년, 20년 뒤지고 볶고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헤어지라고 했을 때 알아볼 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는 손실 중이든 수익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명분이 끝났다면은 가격은 결국 시간차를 두고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이야기가 끝난지를 보고 파는 거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죠. 가격은 감정을 흔들고 명분은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명분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계속 확인해 주는 거다. 그동안 우리 계좌가 가장 많이 녹아내렸던 거는 잘못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확인 방식이에요. 가격만 확인하면은 공포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죠. 하지만 명분을 확인하고 그 명분을 산업 전체에서 검증하는 습관을 갖게 하면은 비로소 가격의 소음과 가치의 신호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순간부터 조금은 더 나스닥이 빠지던 코스피가 빠지던 밤에 잠 정도는 잘 수 있겠죠 이제.